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강의하다 보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저렇게 어렵게 강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신화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뭐 신화와 관련돼서 이제 뭐 글도 쓰고 이러려면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신화를 해석하는 관점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아주 간략하게, 뭐 신화의 해석과 관련된 역사가 굉장히 길고 또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또 자세하게 하면 우리 강의의 취지에서 벗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약간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간단하게 몇 가지 관점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신화 해석의 관점들이라는 건 결국 그 더 넓은 의미의 어떤 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타 학문들이 신화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바탕에는 로버트 시걸이라는 신화가 신화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그 쇼트 시리즈가 있어요. 이렇게 짧게 어떤 학문 분야들을 알아보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일환으로 쓴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됐죠. 이 로버트 시걸의 책이 이제 독특한 점은, 사실은 이게 꽤 중요한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거라서, 그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은 한 가지 신화를 각기 다른 관점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를 기본 테마로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화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신화 해석의 역사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세 편의 그림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그 아도니스라고 하는 그 신화상의 인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맨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아도니스와 아프로디테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아도니스가 이제 멧돼지에 치여서 죽는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아도니스의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아도니스의 정원이라는, 그러니까 아테네 여인들의 축제 중에 이를테면 뭐 상추 같은 이렇게 빨리 자라는 식물들을 키워서 이런 작은 상자에다 키워서 축제 때 내놓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장면들을 구성하고 있는 아도니스 신화를, 이 신화 해석의 관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그 중심으로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스 신화도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좀 버전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은 뭐 별도로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점들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깔끔한 이론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관점들이 갖고 있는 한계도, 그래서 이 시각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길어서 둘로 나눠서 할 텐데, 오늘은 이제 그 문화인류학적 관점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종교학자들도 좀 있고 그렇게 하고, 뒤에는 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구조주의의 관점, 그 얘기들을 또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좀 언론적인 얘기. 신화 이론이라는 건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화에 적용된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강의에서 얘기합니다만, 신화는 거기서부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이야기들로부터 비극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극도 나오고, 또 신화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철학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초적 사유가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학문들이 여기서 갈라져 나온 원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 신화를 여러 학문들이 그 해석의 대상으로, 설명의 대상으로 삼아서 설명을 시도하는 학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뭐 신화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화 연구를 할 때 그 질문이란 건 뭐냐면, 그 신화의 기원은 뭐고, 그 기능은 뭐고, 그다음에 그 신화가 다루는 주제는 뭔가, 이런 질문들이 기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원이라는 거는 신화는 왜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러니까 이제 신화 자체일 수도 있고, 그 신화 자체라는 질문은 결국 개별적인 신화들이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귀납적으로 설명을 해야
연역적인 설명도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능. 신화가 뭐 이를테면 현대에도 신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신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뭐고 그 신화가 존재하는 방식은 뭔가 어떤 구실이 있어야 그것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존재 이유 같은 거죠. 세 번째는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도니스 신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달림과 별림 뭐 이런 그 신화들도 그렇고 그 신화의 내용이 뭘 지시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상징일 수도 있고 은유일 수도 비유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신화의 내용이 지시하는 대상이 뭔지 그래서 그것이 뭐 신의 얘기를 담고 있는 건지 종교적인 건지 또는 뭐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인간의 본성 이게 심리학적 설명들에서 이제 주로 문제 삼는 건데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어떤 욕구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라는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이 시걸이 다루고 있는 신화를 해석한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뭐 기원전 뭐 어떻게 보면 헤로도토스 같은 역사학자도 신화를 설명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신화는 그러니까 문자가 성립되기 이전에 어떤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야기 형식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 설명도 있는 것처럼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설명들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오래된 설명들은 빼고 이 사람이 지금 시걸이 얘기하고 있는 건 19세기 이후에 그런 신학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추세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학, 문화 인류학 하면 거의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일러라는 사람, 타일러. 영국 사람인데 영국 인류학 개척자라고 돼 있죠. 1832년에 태어나서 뭐 이렇게 돼 있는 제일 맷 윈슨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일러 입장은 어떻게 보면 좀 구태연하다고 할까?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니까. 그래서 원시적 신화라는 것과 이제 그걸 또 신화를 종교라는 걸로 이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원시적 신화는 과학의 원시적 대응물이다. 이게 뭐 이제 과학의 시대를 살았던 19세기 사람으로 살만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 이전의 어떤 사유를 대변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원시적 신화 속에서는 이제 영혼도 물질적인 형태로 있고 신도 물질적인 형태로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근데 이것이 이제 과학의 시대에 오면 종교로 세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 종교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 같은 데서 얘기하는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이고 신 역시도 뭐 무소부재하고 어디 하나 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정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화 시대에는 이게 정신과 물질을 구별할 줄 몰랐기 때문에 영혼과 신마저도 물질이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는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마법적인 것을 보여줬다면 이게 이제 고등 종교의 시대에 오면 예수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상징이고 이상적인 인간의 모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덕화되는 거죠. 이런 측면들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스 신화 같은 경우에 뭐 타일러 자체가 이제 아도니스 신화를 설명한 시도를 한 것 같진 않고요. 시걸이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보다는 타일러 입장에 서서 타일러라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타일러 이론으로 하면 아도니스 신화 그러니까 타일러는 이제 어떤 과학의 원시적 대응물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식물의 생명이라는 게 아도니스가 이제 그 죽고 나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원래 이제 엄마가 아버지랑 근친상간을 해서 나무가 된 상태에서 애를 낳았고 그 아이를 아프로디테가 보고 아름다워서 자기가 몰래 기르고 싶어서 페르세포네에게 맡겼는데 페르세포네도 역시 반해서 그래서 뭐 서로 지상과 지하에서 나눠서 같이 살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죠?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식물신이라는 형태로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가 식물이 겨울에는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워서 자라고 겨울에는 또 죽어 없어지고 이런 식물의 생명 순환 주기를 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어떤 원시적 형태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
이 사람 타일러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러니까 과학이 되기 이전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아버지한테 반해서 얼굴을 숨기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거 또 앞으로 아까 이제 멧돼지 치어바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그 아레스가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의 사랑을 질투해서 멧돼지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질투, 사랑, 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설명 이 이야기에 있는 그 요소들은 타일러는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타일러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는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인류학의 선구자라고도 이제 불리는 사람인데 조금 연대가 조금 나중이죠. 이 제임스 프레이저의 생각은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1854년도 출생인데 이 사람 얘기가 길어서 다른 사람들 얘기는 대체로 이제 뭐 다른 애들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만 특히나 이 제임스 프레이저는 아도니스 신화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프레이저는 또 그걸로도 유명한 사람이고 왕과 신의 죽음 얘기를 한 거, 황금과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자, 요 따옴표는 프레이저가 직접 한 얘기라기보다는 시걸의 책에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추려낸 겁니다. 신화는 식물신과 최고신들의 삶을 묘사하며 의례에서 이제 프레이저가 중요한 거는 그 신화와 관련돼 있는 종교 의례들이에요. 예. 그래서 의례라는 게 이제 그 예식, 의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례에서 그 신화가 재현된다. 그래서 보면 뭐 아도니스의 그 짧은 삶 이걸 애도하는 아테네 여인들의 축제 거기서 아도니스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짧게 살다 가는 완전히 성이 되지도 못한 채 흐려져가는 그 삶 그런 것을 이제 종교 의례에서 재현하잖아요. 이 재현 그러니까 상연한다 재현한다 다시 되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례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방 그러니까 모방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 신화의 내용을 의례해서 다시 한번 재현하면서 모방하는 건데 이 모방에 의해서 이제 식물신을 조종하고 식물신은 아도니스가 이제 식물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얘기는 좀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식물신을 조종하여 그의 통제 아래 있는 식물을 조종한다. 그러니까 이제 신화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식물의 생명을 조종할 수 있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식물신을 조종해서 그의 통제 아래 있는 식물을 조종한다. 이 좀 추상적인 내용입니다만 아도니스 설명하면서 조금 설명이 더 될 겁니다. 이러한 주술과 종교의 결합은 종교와 과학의 단계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프레이저는 우리 인간의 문화가 주술의 단계, 그다음에 종교의 단계, 과학의 단계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와 과학의 단계 중간은 주술과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그 단계. 그러니까 주술, 종교의 결합, 그다음에 과학 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한 신이 거주하는 왕이 쇠약해지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 프레이저의 갈등인데 하나는 식물신 얘기고 하나는 이제 왕 얘기예요. 그래서 신이 거주하는 이 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식물신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왕을 죽인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황금가지라는 책에서 이제 사제거나 왕을 죽이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또 하와이와 관련된 제임스 킹 그 선장의 하와이인들에 의한 살해 이것도 사실은 식물신과 이 왕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데 이게 신이 거주하는 이게 왕 실제하는 왕의 그 내면에 식물신이 거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왕이 이제 쇠약해지면 가축과 작물이 병들고 번식을 멈춘다 이렇게 신화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왕성한 시기를 놓치기 전에 왕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왕을 죽여서 그 안에 든 신이 왕성한 상태에서 그 다음 후계자에게 전달되게 한다. 이 두 개의 얘기를 지금 프레이저는 같이 하고 있는데 시걸의 입장에서 이 두 개의 얘기가 잘 결합이 안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아도니스 신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아도니스의 정원, 그러니까 조그만 화분 같은 데다가 상추 빨리 자라잖아요. 빨리 자라는 상추 같은 걸 키워서 축제 기간 동안에 그걸 이제 내놓는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의례죠, 의례. 그런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주술 단계에서 이 아도니스 정원이 작동하는데 주술이라는 건 대상에게 마술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도니스의 정원 같은 걸 만들어 봄으로써 그 실제 식물, 우리가 또 수확할 수 있는 곡물들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거죠. 키우는 거를.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를 마법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도니스는 이제 식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술 단계에서 종교 단계로 가면 이 아도니스는 이제 식물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법적 동의시라는 게 있어요. 그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내가 이를테면 뭐 누구를 저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서 칼로 찌르지 않고도 저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죽음을 또는 고통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칼로 찌르면 실제 그 대상이 죽는 것처럼 죽겠다고 죽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작은 빨리 자라 속성으로 자라는 식물을 키워봄으로써 실제 작물들이 잘 자라게 하는 주술을 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단계에 가서 아도니스가 식물 신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의례가 아니라 아도니스 신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도니스 식물 신에게 수확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의례를 지내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곡물을 수확하고 그거를 이제 뭐 갈아서 도종까지 하고 뭐 이런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식물을 죽이는 과정인 거잖아요. 자라던 식물에서 수확을 해서 뭐 부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아도니스의 죽음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게 되는 거죠. 의례를 지냄으로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의례 그때 이 의례의 의미가 그 다음에 주술과 종교의 결합 단계에 가면은 아도니스는 이제 그 자체로 신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도니스의 상태에 따라서 식물의 상태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때 의례는 지하 세계로 간 아도니스의 귀환을 쉽게 귀환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고 돌아올 수 있게끔 용기를 북돋는 그런 이제 어떤 보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임스 프레이즈의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루시앙 레브브릴 여기 이제 그 프랑스 쪽의 문화인력자예요. 1857년. 레비브릴의 입장은 신화적 사고는 과학적 사고와 다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인들은 세계를 자신과 분리시켜 사고하지 않고 동일시한다. 우리는 이제 논리적 사고를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대상과 뭐 주체 이런 걸 분리시키고 이렇게 분리가 기본인데 레비브릴의 입장에서 원시인들은 마법적 사고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와 자기를 분리시켜 사고하지 못하고 또는 세상과 자기를 분리시켜 사고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 원시인들의 사고가 서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세계와 나의 분리라는 건 일종의 세계로부터 내가 소원해지는, 그러니까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비극이, 우리 삶의 어떤 쓸쓸함, 뭐 비참함 이런 것들이 이제 원천이 되는 게 세계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그 분리 의식이잖아요. 근데 원시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법적 동의시가 이런 겁니다. 그림자가 없어지면 그 주인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뭐 어떤 그 원시 불학에서는 대낮에 마을을 가로질러서 건너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낮이 정오가 되면 머리 위에 이제 해가 뜨니까 그림자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인도 죽는다. 이런 식의 마법적 동의시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이나 인형으로 특정 사람을 저주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레비브리 입장에서 이제 아도니스 신화를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이제 시걸의 해석인데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편안함을 느끼고 그 여신들 페르세포네나 또는 뭐 아프로디테의 여신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의 애인이라기보다는 성적으로 결합한다기보다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어떤 통합을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도니스가 그 여신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신비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나됨의 원초적 관계로 존재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를 잇는 영국계 뭐랄까요? 문화인력자인데 이 말리노프스키의 입장보다는 이 말리노프스키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그 이전까지 이제 그 문화인류학자들은 현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현지에 사실은 이제 이 문화인류학이라는 게 그 서구 유럽의 어떤 식민지 전쟁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정복하고 거기에 원주민들을 통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문화를 접하는데 원주민 문화가 유럽인들의 문화랑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저런 자료들을 모으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화 인류학이라는 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우스갯소리로 유럽인들이 다른 나라 문화를 연구하면 그건 인류학이고 자기네 문화들을 연구하면 사회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리노프스키의 업적은 현지 조사를 문화 인류학자들이 직접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말리노프스키 때부터. 그래서 1884년 이후 사람인데 그래서 말리노프스키는 그 앞에 얘기했던 레비 브릴과는 달리 그 원시인들이 그 신화적 사유를 하는 거는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시인들도 어떤 과학적인 사고, 뭐 아주 원리적인 사고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뭐 경험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짐승을 뭐 벽에다 그려놓고 거기다 돌도끼를 던지는 구석기 시대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 그러고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러고 가서 나가서 직접 가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경험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경험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어떤 사태와 화해하기 위해서 신화를 이용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좀 더 세련되진 생각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사회 제도를 어떤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이데올로기죠. 그런 식을 위해서 신화를 이용하거나 그래서 금은 청동 철로 된 종독지로 태어났다. 이게 이제 그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플라톤이 이런 신화를 조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원 신화. 그래서 금, 은, 청동, 철로 어떤 그 조국의 땅에서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각기 다른 자질들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각기 다른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신화를 통해서 어떤 계급을 정당화한다거나 또는 이제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고 나고나 추방돼서 노동과 출산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그 기독교 신화. 거기 보면 우리는 그 원시인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농업의 산출량도 적고 그리고 출산은 죽음을 어떤 감수해야 되는 어떤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원초적 삶의 고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위안을 얻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역설적인 위안을 얻는 거죠. 그때 아담과 이브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꼬라지로 살고 한 거니까 체념을 해.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역할도 하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리노프스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도니스 신화라는 건 모든 사람은 죽을 운명을 가진 존재다. 근데 뭐 역시 많은 걸 설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말리노프스키 입장도 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루마니아 태생의 종교사학자인 미르스야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1907년 이후의 사람인데 신화가는 많은 책들이 우리 말로 번역돼 있죠. 종교의 역사라는 긴 뭐 큼직한 책도 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신화라는 건 태고의 어떤 성스러운 시대 이게 종교학자잖아요. 그래서 태고 쪽에 사람들이 훨씬 더 종교적이고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성스러운 시대에 신 또는 신적 존재가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 말리노프스키 입장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신화의 유업이라는 건 이제 창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신화는 설명을 통해서 그 현상의 기원, 즉 그것이 발생한 어떤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게 재현하는 거다. 이게 신화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종교적인 원천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을 신과 재결합시킨다. 이게 이제 엘리아드의 신화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창세기, 뭐 태초에 뭐 흑암이 깊어서 빛이 이슬람의 빛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독교 창세기가 있잖아요. 그 우주 기원의 신화잖아요. 그걸 이제 의례적으로 암송을 한단 말이에요. 또 불경 같은 데서도 뭐 그런 거 암송 많이 하고 암송은 뭐 오래된 역사의 종교에서
그 암송을 통해서 그 암송자를 그 최초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엄한 우주의 창조의 시간에 그걸 추체험, 뒤쫓아가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래서 신화 이게 엘리아드 같은 경우는 현대에도 여전히 신화는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신화적 소재, 이게 소개라고 썼군요. 소재, 신화적 소재를 다루는 영화들은 이 시간은 이제 세월은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신화의 시간을 재현하는 거죠. 헤라클레스 뭐라든가 이런 영웅들을 보여주셔서 영화 속에서 재현해서 우리 이 어떤 이 세속적인 시간 속에서 어떤 성스러운 신화의 역사를 다시 재현할 수 있게 한 뭐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도니스 신화를 또 엘리아드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의례를 지내면서 그 의례에 의해서 신화적 시간이 반복되는 거죠. 그 아도니스 축제 같은 데서 그 신화를 반복하지만 근데 이제 아도니스 여기도 설명이 좀 부족한 거는 이제 자연현상이나 사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는지 창조하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도니스는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어릴 적에 뭐라 그러나 일찍 죽는 거죠. 다잉영 그렇죠. 그 완성되지 못한 그 어떤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례를 반복한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신과 재결합한다고 보기에는 이 아도니스 얘기는 좀 불완전한 얘기인 게 또 한계인 거죠. 여기까지 좀 빨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화의 해석 1편이고요. 그 다음에 2편을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